해가 지며 마을 사람들은 절대 우물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설거지가 밀려도, 아무리 빨랫감이 쌓여도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도 귀를 막았습니다. 물 깃는 소리가 날까봐, 두레박이 내려가는 소리가 날까봐, 그리고 낮게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경상도 깊은 산골, 그 작은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늦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감나무에 홍씨가 익어가고 논두렁에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던 그 계절. 서늘한 바람이 마을 골목을 훑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목격한 사람은 이웃 마을에서 약을 지으러 왔다가 해가 져버린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다 주막 할멈이 이미 문을 닫아버린 것을 알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길은 어두웠습니다. 그가 잠시 쉬려고 우물가 돌 위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하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늦가을 밤이면 골짜기에서 안개가 내려오곤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얀 것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물가를 향해. 나그네는 숨을 죽였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게 흩어져 있었고 발은 땅에 닿는 듯 닿지 않는 듯 움직였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삐걱, 삐걱. 오래된 나무가 내는 소리가 밤 정막 속에서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두레박이 물에 닿는 소리. 출렁, 출렁. 노파는 물이 찬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았습니다. 나그네는 인기척을 냈습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눈가에 가득한 눈물 자국, 그리고 뭔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눈빛. 나그네가 할머니 이 밤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려던 찰나. 노파는 바가지를 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안쪽으로 저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노파는 골목을 지나고 감나무 울타리를 지나고 돌담을 돌아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담벼락 앞에서. 노파는 그 자리에 서서 담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노파의 소복 자락만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입에서 가늘고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혼자 굶고 있구나. 그 순간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나그네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때 담벼락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가지도, 흰 소복도, 노파도, 오직 밤바람과 어둠뿐. 나그네는 그날 밤 주막 앞 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귀신이 나온다. 흰 소복 입은 노파가 밤마다 물을 깃는다. 그 귀신이 늘 바라보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서는 최서방님 혹은 최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서는 그냥 그 집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통하는 사람. 최치원. 나이 50 중반.
이 산골 마을에서 논밭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마을 어귀부터 뒷산 기슭까지 이어지는 땅의 절반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소작인들이 줄을 섰고 가을이면 곳간에 곡식이 넘쳤습니다.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허리를 굽혔고 군청에 일이 생기면 면장이 먼저 최치원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우물도 사실은 그의 집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우물을 판 것이 최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최치원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은근히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친께서 우물을 파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내가 알고 있지. 그런 말을 슬쩍 흘릴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의 집은 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높았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감나무에 홍씨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최치원은 그것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적이 없었습니다. 익으면 곳간에 들이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색하다기보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 정이 없다기보다는 정을 보여주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최치원 자신은 아마 끝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최치원에 대해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치원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을 늙은 사람들 중에는 최치원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를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작고 야윈 몸에 항상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여인. 아들을 업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던 기억. 그런데 최치원이 성공하고 땅을 사들이고 기와집을 지은 뒤로 그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늙은 어른이 안 보이면 대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치원 집의 마당쇠에게. 최서방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소? 마당쇠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최치원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 자리에서 어떤 술 취한 영감이 최서방 어머니는 요즘 어떠시오? 하고 물었다가 최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흰 소복 노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뒤로 사람들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잊혀진 얼굴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치원은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지면 그의 사랑채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쇠의 말에 의하면 최치원은 밤마다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없이 술잔만 거듭 들이키면서. 마당쇠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웠다고. 그리고 마당쇠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기와집 안채 깊숙한 곳, 작은 곳간 옆에 있는 낮은 방 하나.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마당쇠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치원 본인만이 가끔 그 방 앞에 멈춰 섰다가 다시 돌아서곤 했습니다. 열지 않고 문을 어루만지지도 않고 그냥 멈췄다가 돌아서고
그 방이 무언지 마당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우물가에서 노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 이후로 최치원은 그 방 앞에 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밤에 직접 노파를 따라갔던 마을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담벼락 앞에서 들은 것은 울음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덕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 22살. 집은 가난했지만 성격이 고닫고 겁이 없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묘지도 혼자 지나다니고 장마철에 불어난 개울을 맨발로 건너는 것도 덕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물가 귀신 소문이 나돌 때도 덕만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밤에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궁금하긴 했습니다. 워낙 여러 사람 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나그네도 봤다고 하고 늦게 귀가하던 이웃마을 사람도 봤다고 하고 심지어 주막 할멈의 딸도 밤중에 변소를 가다가 하얀 것을 봤다고 했으니 덕만은 열흘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밝게 뜬 날 그는 방 안에 들어 누운 척하다가 살그머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덕만은 속옷을 단단히 여미고 마을 우물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물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우물 둘레에 쌓인 돌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기둥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두레박이 천천히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덕만은 우물에서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감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이 중천에 오를 즈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로 걷는 소리였습니다. 딱딱한 땅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는 소리. 가을 낙엽이 살며시 바람에 밀리는 것 같은 소리. 덕만은 숨을 참았습니다.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흰 소복, 흰 머리, 야위고 작은 몸. 걸음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을 달빛 아래서 노파의 흰 소복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덕만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정말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삐걱, 삐걱. 나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출렁, 출렁. 물이 담기는 소리. 그리고 두레박이 끌어올려지는 소리. 노파는 품에서 낡은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두레박에서 물을 바가지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조심조심 뒤를 따랐습니다. 노파는 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돌담을 따라 처마 밑을 지나 덕만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멈췄습니다. 최치원 집 담벼락 앞이었습니다. 노파는 담벼락 앞에 서서 바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를 올려다봤습니다. 안채 쪽을 향해, 불빛 하나 없는 어둠에 잠긴 그쪽을 향해. 덕만은 담 모퉁이에 몸을 붙이고 노파를 지켜봤습니다. 노파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낮은 소리라. 덕만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치원아.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덕만의 가슴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오랫동안 억눌러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 치원아, 밥은 먹었냐?
덕만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엄마가 물 떠왔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노파는 바가지를 담벼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가지를 담 쪽을 향해 밀어 넣으려는 것처럼. 먹어라, 치원아, 엄마는 괜찮다. 그리고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삽시간이었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노파의 발치부터 흰 안개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윤곽이 흐려졌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덕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 바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이 담긴 채로 달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면서 덕만은 그 바가지를 집어 들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파가 남긴 것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먹먹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만은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밥은 먹었냐? 그 말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덕만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남쪽 끝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사는 박노인이었습니다. 90이 넘었다는 소문도 있고 80 중반이라는 소문도 있는 아무도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 노인.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늙어가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 덕만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박노인이 나왔습니다. 덕만이구나. 무슨 일이냐?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방 안에 들어가 앉아 덕만은 간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빠짐없이. 노파의 모습, 걷는 방식, 최치원 집 담벼락 앞에서 한 말까지. 박노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덕만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파가 어떻게 생겼더냐. 덕만이 설명했습니다. 작고 야윈 몸, 흰 머리, 깊이 패인 주름. 박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노인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 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만아. 그 집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해선 안 되는 이야기다.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아주 먼 곳을. 최치원이 어릴 때 이야기는 나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박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오래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치원의 어머니, 그리고 전쟁의 기억. 박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덕만이 슬그머니 일어서려 하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한마디. 덕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이 먼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치원이 어머니 이름은 강씨였다. 강순덕.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지. 덕만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치원이가 태어날 때 그 집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비는 치원이가 3살 때 열병으로 죽었고 남은 건 순덕 씨와 어린 치원이 둘뿐이었지. 그 시절 이야기를 노인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불타오르던 그 시절. 포소리가 산 너머에서 들려오고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고 지고 도망치던 그 시절. 강순덕은 어린 치원이를 등에 업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고 또 한 마을을 지나고 맨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지원이가 열이 났었어. 전쟁통에 먹지도 못하고 걸으면서 열이 펄펄 났는데 순덕 씨가 그 아이를 업고 걸었지. 자기가 굶어도 아이 입에 무언가를 넣어줬어. 초근목 피라도. 노인의 목소리에 오래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 남의 집 일을 해줬어. 빨래도 해주고 밭도 매주고 삭슬 받아서 아이 입에 밥을 넣어줬지.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전쟁이 끝나고 강순덕은 이 마을에 눌러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작은 마을. 그나마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면서 지원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원이가 크면서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강순덕은 그게 자기 기쁨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어릴 때는 효자였어. 어미 힘드니까 일 도와주고 장에 가면 어미 먹을 것 먼저 챙기고 그런 아이였거든. 박노인이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덕만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원이가 20살 넘어서부터지.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배움을 마치고 장터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땅이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 빠르게 배웠습니다. 빠르게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명주, 두루마기, 그리고 신발. 그 다음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랫사람 대하듯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말투. 그 다음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강순덕을 대하는 태도. 지원이가 뭔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 남들이 자기 어미를 보는 게 싫었던 거지. 어미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이 거칠었고 장터에서 마주치면 아들 이름을 불렀거든. 지원아 하고. 그런데 지원이는 그게 싫었던 거야. 자기가 좀 됐다 싶으니 어미가 그렇게 불러주는 게 창피했던 거지. 박노인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어. 그냥 어리석었던 거지. 사람이 좀 되면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거든. 지원이가 땅을 사기 시작하고 기와집을 짓기 시작할 무렵 강순덕은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기와집 한편에. 그런데 아들은 어미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어미는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잔치가 있어도 어미 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강순덕이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까.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해졌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면장이 오고 인근 마을 유지들이 모이는 자리. 최치원도 빠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강순덕은 아들의 잔치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마당 한켠에서라도. 그래서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치원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어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단 한마디. 박노인이 그 대목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순덕 씨가 그날 이야기를 나한테 했어. 울면서. 아들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다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눈빛이 창피하다고 하는 눈빛이었다고. 덕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점점 안으로 들어갔어.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곳으로.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지. 나도 오랫동안 못 봤어. 돌아가셨나 싶었지. 박노인이 눈을 뜨고 덕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덕만아, 춘덕 씨가 돌아가신 건 얼마 안 됐어. 올봄이야. 우물가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 덕만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이요. 그래, 가을이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덕 씨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알아. 죽을 때까지 아들 곁을 떠나지 못했을 거야.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덕만은 우물가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밥은 먹었냐? 그 말, 그 떨리는 목소리. 어르신. 덕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방이 있어요. 안채 깊은 곳에. 항상 잠겨있는 방. 박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덕만과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그 방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치원은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덕만은 박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치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 헛간에서 작은 불이 났다가 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에 마을 사람 몇이 달려갔고 덕만도 달려갔습니다. 헛간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퍼서 끼얹었고 불씨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소동 중에 덕만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안채 쪽에서 최치원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헛간을 향해 뛰어오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채 깊은 곳을, 잠긴 방이 있는 쪽을, 그리고 헛간 불이 잡히자 최치원은 사람들의 수고도 듣지 않고 안채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덕만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 영감님. 최치원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간은 다 잡혔습니다. 최치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며칠 전에 우물가에서 노파를 봤습니다. 최치원의 등이 굳었습니다. 덕만은 계속했습니다. 노파가 이 집 담벼락 앞에 물 한 바가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원아, 밥은 먹었냐라고. 최치원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등이 아주 조금씩 떨렸습니다. 덕만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채에 잠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영감님. 최치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최치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피로함이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가라. 최치원이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덕만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이 지고 마을이 완전한 어둠에 잠긴 시간. 덕만은 최치원 집 담벼락 밖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삐걱.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게 억누른 끝을 잘라먹은 울음소리.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터지는 소리.
최치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덕만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해도 담벼락을 넘어오는 그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이 마을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 이 마을에서 가장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최치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새벽빛이 동쪽 하늘에 번지기 시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마당쇠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마당쇠가 아침에 최치원 집에 들어갔다가 안채에서 주인을 보았는데 주인이 그에게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당쇠는 마을에 소문을 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본 것을 평생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벅찼던 모양이었습니다. 마당쇠가 본 것은 이랬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작은 곳간 옆에 있는 낮은 방. 그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부자리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비어있는 그릇들. 그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먼지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먼지. 봄에 쌓이기 시작한 먼지. 그리고 이부자리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낡고 낡은 흰 버섯. 너덜너덜해진 버섯. 그런데 그 버선 발목 부분에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늘고 고운 실로 수놓은 두 글자. 지원. 최지원은 그 버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쇠가 말을 걸어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쇠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을 때 밥상 옆에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단지 하나.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몇 입 안 되는 엽서.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마당쇠는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방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방 노인이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읽어주는 것을 덕만이 들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가도 이 돈은 내가 써아. 엄마는 다 괜찮으니 걱정 마. 배고프면 밥 잘 챙겨 먹고 추우면 옷 잘 챙겨 입어라. 엄마는 내가 잘 있으면 그걸로 됐다.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 안나. 엄마가 부끄러운 거 안나. 괜찮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좋다. 지원이 엄마 강순덕이. 박노인의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덕만은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마당쇠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진실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강순덕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최치원은 어머니를 그 작은 방에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 모르게,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들은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방에서 강순덕은 살았습니다. 밥은 마당쇠가 들여보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의원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마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깥이 그리워도 담벼락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 어둠 속에서 강순덕은 아들의 이름을 수놓은 버선을 꿰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장에서는 새벽 우물가로 걸어가는 최치원의 뒷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흰 소복 노파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부터 최치원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단단하고 냉정하던 사람에게서 중심이 되는 것이 사라진 것처럼 마당을 걷는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무서워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집니다. 대신 그냥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작고 힘없는 한 사람으로. 최치원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당쇠가 밥상을 들여놔도 그대로 두고 먹지 않았습니다. 마당쇠는 걱정이 되어서 박노인에게 알렸고 박노인이 직접 기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치원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밑이 거먹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치원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른이 아이 부르듯이. 최치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최치원이 무너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마을 최고 부자. 이 마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박노인이 그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서서 같이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최치원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쇠가 보았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바가지 하나와 작은 밥그릇 하나. 최치원이 걸어간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우물 앞에 도착한 그는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물을 끌어올려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는 전날 마당쇠가 차려준 밥을 담아왔습니다. 최치원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벽 안개가 자욱한 우물가에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바가지를 앞에 놓고 밥그릇을 놓고 최치원은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오래도록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거칠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옷이 남루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저를 살린 손이었습니다. 그 옷이 저 먹이려고 자기 것을 팔아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그의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돌아오세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오세요. 치원아, 밥 먹었냐고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어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새벽 안개가 우물 주변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두레박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이 살랑살랑 조용히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마당쇠가 알렸는지 아니면 그냥 새벽 일찍 나왔다가 본 것인지. 1명, 2명, 3명. 우물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의 등이 떨리는 것을 보면서 그 넓은 어깨가 그 단단하던 등이 아이처럼 떨리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물가의 흰 소복 노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와도 보름달이 떠도 이슬이 내려도 삐걱거리는 두레박 소리도 낮고 흐느끼는 울음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순덕 씨가 이제 편히 가셨다고. 아들이 마침내 알았으니 이제 편히 가셨다고. 그해
겨우 최치원은 안채 깊숙한 그 방을 고쳤습니다. 어둡고 낮은 방을 헐고 밝은 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도록,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 방 앞에 감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어머니가 좋아하셨다고 마당쇠가 알려줬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서 바깥 바람을 쐬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그 바람을 얼마나 쐬셨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치원은 그의 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 먹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고개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그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님이 아니라 그냥 치원씨로. 덕 많은 봄이 되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일을 배우기 위해. 박노인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강순덕 씨는 정말 원망이 없으셨을까요? 덕만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한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원망이 없었다기보다는 원망보다 더 큰 게 있었겠지. 더 큰 게요? 응. 그 아이가 잘 있는지가 더 걱정됐겠지. 원망은 미워야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자한테 치원이는 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덕만은 그 말을 오래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 우물은 지금도 마을에 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오래된 우물. 두레박이 걸린 나무 기둥. 이제는 사람들이 낮에도 밤에도 자유롭게 물을 길어갑니다. 밤이 깊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흰 소복 노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른 새벽에 우물가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물 앞에 작은 바가지 하나.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운 것입니다. 그냥 못다 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살아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살아있을 때 내밀지 못한 손,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우물가를 감쌉니다. 두레박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바람도 없이 살랑살랑.